사실 제가 이제 공관에서는 실제 한의 FTA 이행을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제 통상 업무가 산업 통상 작업으로 일반이 되고 이제 상무관실이랑 이제 경제과가 협업을 해서 한의 FTA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본부에 있을 때 한의 FTA 비준될 때 그리고 이행 1년차 한의 FTA 이제 첫 번째 무역위원회를 비롯해서 한의 FTA 무역위 산하에 있는 6개 전문위원회, 7개 작업반을 세팅하는 작업을 할 때 본부에서 한의 FTA 코디네이터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의 FTA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전 세계 GDP 23.1%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 3위 교역 상대국인 EU와 FTA이고요. EU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그 새로운 세대, 신세대 FTA 중에 첫 번째 FTA입니다. EU는 그동안 FTA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형태의 개도국과의 특혜 무역 협정들을 많이 체결했고 관세 동맹을 체결했지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FTA라고 불리는 형태의 한국과 체결한 게 최초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협상의 이제 모델로서 한일 FTA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EU는 이제 중국 다음으로 해서 수출도 3위였고요. 수입도 3위. 3년이 특히 중요한 게 2011년 7월 1일에 발효를 하고 올해 2014년 7월 1일에 이제 3주년이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가 즉시 철폐, 3년 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라고 했을 때 3년 철폐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협상의 기준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되고 나서 한국의 87.2%의 관세가 다 철폐가 됐고요. 이는 무려 이제 96.9%의 대한국 관세가 철폐가 되었습니다. 주요 품목들을 보시면 이제 2014년 7월 1일부로 1,500cc 초과 승용차가 양국 공히 관세가 모두 철폐가 됐고요. EU산 화장품 수입이 관세가 다 철폐, 의약품, 화장품 등등이 다 관세가 철폐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3년이 되면서 좀 한 EU FTA가 완전 이행에 좀 더 많이 바꿔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역 현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EU와의 교역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EU의 이제 대한국 교역이 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한의 FTA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조금 이제 뼈아픈 결과가 한의 FTA 발효를 하고 나서 사실 적자를 저희가 지금 전환이 돼서 2년차부터 적자로 전환이 돼서 저희도 과연 이 FTA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까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있어서 좀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 가지 이 교역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저희가 이제 꼽는 거는 이제 유럽 재정위기 여파, 유로화 약세, EU로의 수입선 전환 등을 꼽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여파나 유로화 약세는 여기 기업분들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EU로의 수입선 전환만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래프가 지금 원유 관련 그래프입니다. 한의 FTA가 이제 발효되기 전에는 이제 EU로부터 저희가 원유를 수입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을 했고 대부분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했는데 한의 FTA 발효되고 나서 원유의 관세가 즉시 철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던 정유회사가 북해산 브렌트유를 수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해산 브렌트유가 중동 두바이보다 이제 함유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환 과정을 거쳤을 때 좀 더 고부가 가치 상품들이 나와서 그 관세 철폐된 부분만큼의 이제 높은 가격을 상쇄할 만큼의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그러니까 2년차까지는 급증을 했고 이제 작년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제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에도 좀 기여를 하고 특히 FTA 효과라고 수입이 늘긴 했지만 좀 긍정적 효과가 아닐까 에너지 유전자 면에서라고 추측된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석유 제품 관련해서 이제 나프타를 저희가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을 했는데 이제 EU로부터 수입이 또 생기게 되었고요. 또 기계 요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본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일본산 이제 원 부자재로 그 기계들을 정밀 기계들을 수입하는 것이 EU로부터 수입하는 걸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치상으로는 EU로부터 수입이 증가해서 교역 수치가 적자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구색에 좀 증가를 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면
그 수출의 절대 수치가 조금 준 걸로 나와서 저희도 FTA를 했는데 절대 수치 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봤더니 사실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거는 FTA 바로 전부터 관세가 0이었던 조선 같은 경우에 그 이후 재정위기 여파가 시찰도가 나타나면서 한일 FTA 발효 이후에 이제 조선의 이제 수출이 많이 급감을 하면서 대의 수출이 좀 준 걸로 많이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제 FTA 혜택을 보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 합성수지라든지 플라스틱 제품, 조명기기 등은 3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었고 자동차용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의 공구 제품은 2년째 잠깐 감소를 했지만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표는 이 표입니다. 우리의 수출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과연 FTA가 없었으면은 이후에서 어떤 실적을 내고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상품 수출군이 겹치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만 사실 유일하게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걸 봐서 정말 FTA가 없었다라면은 대유 수출이 더 힘들었겠구나라는 평가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EU에 대한국 수출은 대한국 수출, 한국의 측면에서 대유 수입은 계속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혜택금융 자동차 등은 이제 3년 연속 증가했고요.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처음으로 금액면에서 그 교역 수출이 역전된 걸로 나오고 있어서 정말 그 국내의 자동차, EU산 자동차 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일 FTA 활용률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률은 이제 수입 품목 중에서 실제로 이제 한일 FTA 특히 완세를 적용되어 있는 품목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인증수출자 지정제가 잘 정착이 돼서 수출 활용률이 타 FTA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후 83.1%로 미국, 터키, 인도, 아세안에 비해서 활용률은 매우 높은 편이고요.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중소, 중견기업보다 여전히 좀 높은 편이라 국내에서는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국 투자 1위 지역이고요. FTA 이후에서도 사실 직접적인 국가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한국의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FTA는 잘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직 신규 FTA가 비준되어서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EU가 협상하고 있는 FTA 또는 FTA 이행에 대해서 모델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네 번째 무역위원회가 이제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브뤼셀에 와서 드휴트 집행위원과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회원국이 되면서 한일 FTA도 이제 크로아티아까지 가입을 해서 적용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이 올해 이제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은 사실 한일 FTA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사실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여기 계신 기업분들에게 숙제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FTA를 통한 사실 관세 철폐나 또 한일 FTA를 통해서 한국의 좀 인지도 상승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저희 공간으로서는 여러분 기업들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기업 활동을 하시면서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우리 공간을 통해서 또 KB를 통해서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면은 저희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무역이 산하의 한일 FTA 이행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역위원회는 이행위원회를 하면은 EU가 우리 쪽에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의지가 훨씬 많은 편이고요. 우리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의지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좀 기업들 마인드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현지 진출할 때 그 진출 지역을 연구를 하고 그 진출 지역의 좀 규제를 많이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진출이 맞춤형 전략들을 많이 펼치는 편인데, EU는 우리보다 시장이 크니까 EU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매우 우수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을 했는데 왜 한국이 너희만의 기준을 또 따로 세우느냐, 이건 비관적 장벽이다. 우리가 EU에 팔고 있는 물건 그대로
한국이 수입하는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그 국내 규제는 다 비과세 장벽으로 느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되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업들도 너무 이제 규제 수능 전략도 좋지만 명백한 차별이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재공간이라든지 EU 허브 기관, 국내 FTA 관련 지원 센터들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유 FTA 관련 세션에서 EU 허브 기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상회담 대기에 그 한유 허브 기관들을 이제 3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오늘 그 뒤에 소개가 될 이제 유럽 한국기업연합회, 그리고 한유 연구혁신센터, 그리고 이제 산업기술진흥원 유럽사무소가 이제 발족이 되었고요. KBA는 곧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거고요.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KRC 유럽입니다. 한유 R&D 협력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개소화된 부분이고, 우리 이제 연구센터들이 실제로 브뤼셀에 집합을 해서 리에이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아트는 이제 산업진흥연구원 브뤼셀 사무소가 이제 유럽 기존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가 유럽 사무소 브뤼셀로 이제 이전을 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들 간의 이제 R&D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7월에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EU IP 헬프데스크가 개소가 되어서 기업 하시는 분들께서 저작권이라던가 여기서 이제 지적권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원스톱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개설이 되어서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면 이쪽에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크푸르트 코트라 사무소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5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철폐하는 게 올해부터인가요? 네, 7월 1일부터 관세 철폐는 이제 그 관세 3년 동안 스케줄이 되면 8%가 이제 4번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가 되고요. 1500cc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0%가 됐습니다. 1500cc 이하는 이제 관세 철폐 스케줄 5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 4%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과 내후년 2년 더 있으면 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차를 한국에 들고 들어갈 때 관세를 전혀 안 내겠네요? 네, 관세는 0입니다. 신차의 경우에. 예. 근데 저희 난간표 전임 대사님이 예. 차를 들고 가려고 했거든요. 예. 소렌토. 예. 여기서 생산된 거예요. 소렌토가 아니고 투싼. 투싼. 근데 관장님이 소렌토구나 이제. 그게 관세를 때려서 안 들고 왔거든요. 그 중고차 관세도 한번 다시 좀 확인해봐야 되고, 신차랑 중고차 관세가 좀 다른데 예전에 만든 차에 대해서 또 적용이 안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특히 원산지 비율이랑 원산지 조건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게 2016년 그러면은 7월부터 다 면세가 되는 건가요? 예, 2016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차, 승용차 부분 관세는 다 철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러니까 2013년에 생산된 차도 다 소급해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 관세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신차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전면 철폐가 되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통관 시점 기준이 되니까. 통관 시점 기준이니까 생산은 그전에는 상관없어요. 신차냐 중고차냐는 중고차는 안 될 수 있죠. 예,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는 환경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금도 있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게 면세가 되는 것과 관세가 0인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이제 면세점에서 면세된 모든 세금이 제로라는 거고요. 관세가 0이라는 건 관세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들고 들어가실 때 지금 이제 그 한국의 통관 그 표를 보면은 이제 FTA 특혜 관세 품목 신고라는 항목이 신설이 되고요.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FTA에 따른 관세 0% 또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모든 세금에 대한 면세는 아니니까 부가세 이런 거는 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짧게 그냥 특징만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4월에 2월에 채택된 신공조달 지침이고요.
이 세 가지 지침이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앞에 있는 퍼블릭 컨트랙트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공공조달이고, 유틸리티가 이제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이고, 컨세션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BOT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이 이제 체결이 됐고요. 올해 이제 2월에 채택이 돼서 3월에 이제 OJ에 실렸고, 4월부터 이제 발효가 돼서 이제 2년 동안 이 디렉티브이기 때문에 이행입법 과정을 거쳐서 2016년 4월 17일 되면 완전 이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조달 지침의 특징은 이렇게 7가지가 되겠고요. 간단하게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단순화 그리고 유연성을 강화를 해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로피안 싱글 프로큐어먼트 다큐먼트라고 해서 조달을 할 때 단일한 이제 조달 다큐멘트 양식을 통일을 해서 이제 하나만 작성하면 다시 여러 군데 어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위너만 이제 조달해서 낙찰된 사람만 서류를 내도록 해서 좀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적 조달을 의무화를 하게 됐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전자 공고 및 이제 서류에 대한 전자적 접근이 의무화가 됐고요. 2017년 3월까지 중앙조달기관, 그리고 2018년 9월까지 전 조달기관에 대해서 전자서류 제출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낙찰 기준이 전에 사실 최저가 낙찰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고 해서 미트라는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이제 경제적으로 가장 이제 우수한 입찰자라는 뜻인데요.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비용별 접근을 하거나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이 제품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비용 발생하는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The Best Price Quality Ratio에서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최종 품목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그리고 그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기준 만족 여부, 그리고 이제 혁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등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큰 계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해서 공고를 내는 것이 의무화가 돼서 이렇게 Apply or Explain Principle이라고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 분할 계약을 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 할 수 없으면은 소형을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재무 관련해서 좀 지나치게 높은 그 재무적 안전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약 조달 금액의 2배만 되는 재무 안전성만 있으면 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정 GPA와 일치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사실 그 WTO GPA가 94년도에 발효된 이후에 올해 4월 6일자로 개정 GP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비준 과정에서 이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좀 문제가 돼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개정 GPA에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한 EU FTA 제9장에 개정 GPA 텍스트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EU와 한국 간에는 개정 GPA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GPA 내용은 조달에 대해서 이런 개선점들을 갖고 있고, 또 양호 범위를 넓혀서 조달 시장을 좀 확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침이기 때문에 각 정부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집행위가 3년 단위로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FTA에서 이제 개정 GPA가 도입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 FTA 상에도 정부 조달 작업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26일에 서울에서 첫 번째 정부 조달 작업반이 개최가 되었고요. 그 계기에 이제 이런 신조달 지침 이 부분도 EU가 직접 설명한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양 국가의 이제 조달 관련된 법규에 좀 변화 동향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EU 조달에 좀 참여를 하시고, 하다 혹시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것이 사실상 이런 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은 저희 에러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달 지침 관련해서는 특징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격 외의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사실 여계 기업들에게 혹시 좀 불리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가로 1차 경쟁을 하는 단계는 좀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품질이 좋은 제품, 혁신이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승부를 한다면은 한이 FTA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EU 조달 시장 진출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조달 관련한 기고를 한 기고문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나중에 만찬 중에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리거나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돌아와서라도 꼭 끝까지 답변해 드릴 테니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